역사 강사 김희태입니다. 자, 오늘은 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자, 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통상 장례 행위로 이제 묘주와 함께 묻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순장에도 역사적 의미와 그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장이란 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장례 방식입니다. 자, 장례 방식인데 과거에는 죽은 사람의 묘에 산 사람을 같이 묻었어요. 자, 같이 묻기도 했는데,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순장이라 불러요, 통상. 근데 우리가 용어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자, 처음에 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와 반대되는 개념에 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순장이 있고 순사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비자발성입니다. 비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고 같이 죽여서 묻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죽는 거예요. 반면 순사 같은 개념은요, 이제 진짜 우러나서 내가 따라 죽겠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또 순사라고 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보시면 요게 두 개가 어떤 게 다른지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순장을 했다 하면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미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순장이라는 풍습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됐던 방식이에요. 즉 중국이나 흑모, 돌골, 위구르, 베트남, 수메르, 이집트 이런 데서도 순장의 풍습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단순히 미개하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즉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권력을 누렸잖아요. 그럼 죽은 뒤에도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길 바랬어요. 죽은 뒤에도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야.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피장자가 살아생전의 지위와 생활을 죽은 뒤에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순장 풍습이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느냐? 두 번째 가능성은 또 뭐냐면은 효율적인 정적 제거의 수단입니다. 자, 보통 순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왕을 떠올리잖아요. 자, 왕이 죽었을 때 그 주변에 모시던 사람들을 이제 순장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권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요, 자,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기존의 권력 집단 중에 일부가 거기에 순장조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순장을 주목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순장이라는 게 대략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았는데, 그럼 순장의 풍습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몇 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 두 개를 아마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고령에 가시면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시대의 고분군이거든요. 이 고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 산허리를 전체를 그냥 고분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분군들 가운데서요, 44호군으로 불리는 고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주목하셔야 되냐면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무덤 가운데 순장자가 가장 많은 무덤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이 44호군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7명 이상입니다. 자, 여기 이상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37명인지도 몰라요. 37명 이상의 순장자가 함께 묻혔어요. 한 명이 죽었는데 37명이 묻혔어요. 자, 이거 굉장한 인구 손실이죠. 자, 요게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제가 반대편 산허리에서 찍었는데 보시면은 산허리를 따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분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여지는 고분군 이외에 지하에 지금 지하에 있고 본부는 지금 훼손된 이런 고분군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순장 무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땅을 파야겠죠. 자, 여기 인형으로 이렇게 모형도로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자, 일단 왕이나 누군가 죽었겠죠. 죽으면 이제 이걸 묻기 위해서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는요, 돌방을 만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무덤 시신이 들어갈 그 주변에 보시면은 돌로 이렇게 방을 만드는 것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보통 같으면 이거 하나만 만들겠죠. 보통 우리가 무덤 쓴다 그러면은 하나 여기에 묻고 그 위에 봉분을 올리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돌방이 하나, 둘, 그리고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기가 그 주피장자, 왕이라는 사람, 왕이 죽었던지 했을 때 그 묻히는 사람, 여기가 피장자가 묻히는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뼈목걸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왕이
살아생전에 썼던 뭐 관이라든가 뭐 어떤 그 용품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무덤의 주인과 관련된 그런 돌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좌우 쪽으로 보시면은 작은 그 돌방이 있죠. 작은 돌방들. 자, 여기에 순장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37명 이상이 여기에 묻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방을 만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돌방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시신하고 뼈목걸이를 넣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신하고 뼈목걸이를 넣게 되면은 그 위에다가 뚜껑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뚜껑들. 자, 이 뚜껑들을 올려야지 흙이 안 들어가겠죠. 자, 이 뚜껑들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흙을 덮은 다음에 이렇게 공분을 만드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마무리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고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좀 시기가 저 뒤에였다 그러면은 이 앞에 비석이라도 세워가지고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비석 문화가 그렇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37명이나 순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 권력자 내지 왕의 무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4호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현재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가시면 이런 형태의 고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산동 44호분은 국내의 가장 큰 규모의 순장 무덤이다 하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고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사례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그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비화가야라고 해요. 비화가야. 창녕 지역엔 비화가야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 비화가야와 관련된 그 고분인데, 여기서 송현동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군 15호분에서 온전한 인골이 출토가 됐어요. 자, 인골이 출토됐는데, 뭐 과거라 그러면 인골 가지고 뭘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인골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얼굴 형태를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그 성별은 뭔지, 나이는 어느 때인지, 그리고 키는 몇인지, 그 얼굴 형태는 어떤지, 이걸 우리가 복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전한 인골로 발견돼가지고 이걸 복원해 보니까 10대 가야 소녀가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자, 아마 이 가야 소녀는 이 무덤 주인의 어떤 뭐 시중을 들었더니 뭐 하녀라든가 이런 거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 인골을 복원을 했어요. 복원한 다음에 이거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름을 뭘로 붙이느냐? 자, 여기 송현동 고분군에서 출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송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창녕 지역 가보시면은 이 송현이가 하나의 마스코트처럼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송현동 고분군입니다. 자, 보시면 고분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창녕에 여기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교동이라고 있거든요. 자, 교동하고 송현동에 이렇게 큰 고분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걸 부를 때 합쳐가지고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송현동 고분군 가운데 요 상단 부분 있죠. 요 상단 부분. 자, 요 상단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송현이가 출토된 지역인데, 보시면 여기가 15호분입니다. 자, 15호, 16호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15호분에서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골이 나왔어요. 자, 그 인골을 복원해 보니까 자, 이런 형태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자, 1000몇백 년 전에 여기 15호분에 함께 순장됐던 10대 가야 소녀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온전하게 복원이 돼가지고, 아, 이제 이 사람의 얼굴, 이제 이 사람의 신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장자의 얼굴이 복원된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케이스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알아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순장 사례의 흔적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경주에 가시면 황남대총이라고 큰 고분군이 있어요. 북군하고 남군. 그 대릉원 가시면 가장 큰 고분인데, 자, 이 고분군은 그 발굴 조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금관이라든가 뭐 로만 글라스라든가 이런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는데, 남군에서 10대 소녀로 추정되는 순장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순장 풍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산 인당동 고분군이라고 있는데, 이 경산은 예전에 압독국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 경산 인당동 고문군이라고 있는데 이 인당동 고문군에서 또 순장의 풍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령 지산동 고문군 같은 경우에도요 44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순장자 무덤이라고 했던 그 44분 이외 다른 고문군에서도 순장 풍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순장 풍습이라는 게 뭐 신라, 가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시대에 나타났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기록을 한번 볼게요. 기록. 이제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이제 고고학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출토가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순장을 입증해주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국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유비 간호 정비 나오던 고 삼국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봤던 그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고요. 실제 역사적 기록으로의 삼국지는 요게 맞아요. 그리고 이 삼국지 가운데 미서, 조조가 만들었던 조비가 이제 그 황제에 올랐던 그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했던 게 그 위서거든요. 이 위서에 보시면요, 그 열전 가운데 동의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동의전은 동쪽의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의 오랑캐의 기록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부여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부여와 관련된 기록 가운데 눈에 띄는 기록이요. 보시면은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을 경우에는 수백 명이나 된다. 장래의 예를 정중하게 하며 외곽은 있지만 내각은 없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규모를 보세요. 수백 명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순장 무덤이 그 37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백 명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순장이라는 풍습이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의 측면에서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인구 한 명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보세요. 누가 한 명 죽었다고 그 노동생산력이 있는 이 인구를 갖다가 수백 명씩이나 묻어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거 악습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시면요 동천왕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기록을 보시면요 이제 이 동천왕이 죽었어요. 자,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왕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어요. 슬퍼하니까 가까운 신하 중에서 자살하여 따라 죽으려는 무리가 많았으나 새로 즉위한 임금이 얘가 아니라 하여 금지하였다. 자, 요거는 약간 순장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자, 순장은 비자발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 이 죽은 뭐 왕이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묻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근데 비자발성으로 이제 죽여서 함께 묻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는 지금 자발적으로 난 죽겠다. 왕의 죽음을 내가 슬퍼해가지고 죽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장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순사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래일에 이르러 임금의 무덤에 와서 자살한 자가 매우 많았다. 그래가지고 나라 사람들이 섣불되어다가 그들의 시체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곳을 뭐라 불렀느냐? 시원이라 불렀다 하는 게 이제 이 기록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순장이라는 게 확실한데 요거는 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순사의 개념에 더 가깝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삼국사기 신라 본기 중에 지증마립간, 우리가 통상 지증왕이라고 하죠. 자, 지증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지증마립간 시기 때 이 기록을 보시면요, 자, 502년입니다. 502년. 자, 502년 2월에 지증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순장을 금지했다. 이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신라에서 순장이 금지됐다. 다른 말로 하면은 502년 이전까지는 순장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어 왔다는 것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세부 내용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502년 전에는요, 국왕이 죽으면요, 남녀 각각 5명씩 순장했다. 즉, 이전의 신라 왕릉에는 순장자가 5명씩 최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전의 그런 순장 풍습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502년에 공식적으로 순장이 금지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502년이면은 신라가 지증왕 때인데, 지증마립간 때인데 이때 공식적으로 신라는 금지했단 말이에요. 반면 가야에서는 계속 가야에서는 순장 풍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신라하고 가야 얘기하면요, 뭐 신라가 월등히 힘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기록 보시면요, 오히려 신라 힘이 가야에 못 미쳐요. 그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신라하고 가야의 세력이 팽팽해지다가 나중에 신라가 좀 우위에 점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멀쩡한 인구 묻어다가 인구 감소, 노동 생산력 약화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걸 금지시키고 이제 점점 더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런 순장이라는 풍습이 어쩌면은 이건 뭐 가설입니다. 어쩌면은 신라하고 가야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았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장이 502년까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왜 없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없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순장이 없어진 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요, 이 순장이 악습이라는 게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이제 악습으로 굳혀야 되느냐? 자, 종교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즉, 불교라든가 이런 유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순장은 미개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순장 그러면요, 아우 미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우 어떻게 한 사람을 죽여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시대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이 없었다 그러면은 순장이라는 건 그 시대의 당연한 문화로서 우리가 아마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불교와 유교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예법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순장풍습은 미개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측면으로 우리가 불교와 유교의 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대 사회에서 인구는요, 곧 국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삼국사기라든가 뭐 중국 쪽에 뭐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든가 뭐 당나라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쳐들어갔다가 그곳 백성들을 데려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데려오면 또 그 힘들잖아요. 그걸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거기서 그냥 다 죽이고 그냥 그 땅 점령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 데려온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인구가 곧 국력이란 말이에요. 자, 노동 생산력으로 써먹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시기인데 멀쩡한 인원을 갖다가 순장하겠다는 건요, 국가 차원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증왕이 공식적으로 502년에 순장을 금지했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502년이면요, 아직 신라는 아직 불교가 그 국교로서 법흥왕 때 공식적으로 이제 불교가 공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증왕 때는 아직까지 불교가 공인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측면이 좀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자,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이제 법흥왕 때 불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측면까지 더 결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순장 대신 나타나는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순장이라는 모습이 지금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자, 이어져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지마 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장은 하지 못하지만 순장 대신 뭐 다른 형태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게 뭐냐? 자, 보시면은, 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중앙 집권화가 되어감에 따라 가지고 순장 풍습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요걸 대신하는 흔적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토형입니다. 토형. 자, 토형은 뭐냐면 여러분들 흙으로 빚은 인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무덤과 함께 매장된 토형의 흔적들이 후속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사람이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흙으로 빚은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을 갖다가 같이 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좀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건 또 비슷한 사례가 토제마라는 게 있어요. 토제마. 자, 토제마는 뭐냐면은 흙으로 빚은 말인형이란 말이에요. 자, 말은 과거에 이제 제물로 쓴 사례가 있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근데 실제 말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말을 직접 잡아서 죽이진 못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말을 인형을 빚어가지고 뭐 말의 목을 부러뜨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그리고 이런 토제마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 고분군에서 확인된 토형의 형상들입니다. 이건 여인상이죠. 여인상. 보시면 마치
그 시중을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형상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여의장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남성상입니다. 자, 남성상의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관복 같은 걸 좀 입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녀 구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고분군에 함께 내장을 하는 이런 풍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순장에서 진짜 사람을 묻었다 그러면은 500년 이후에는 실제 사람을 묻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흙으로 빚은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묻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신라에서는 토용의 흔적들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고구려에서는요, 순장 모습이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된 사례는 지금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순장을 대신하는 흔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뭐냐? 고구려 벽화입니다. 자, 고구려 벽화 보시면요, 고구려 벽화는요, 그 사람이 살아있던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주했던 공간이라든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 사람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기, 이런 것들을 벽화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화를 통해서 피장자의 생전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토용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벽화로서 그걸 대신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고구려 벽화 중에 적객도입니다. 적객도. 적객도인데 이게 무용총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요게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보시면은. 자, 무덤의 주인은 이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인데 여기 지금 손님이 2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손님이 이게 무슨 그 승려복 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지금 약간 좀 민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분은 스님 같아요. 스님. 지금 스님 2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림 같은데 보시면은 요 밑에 하녀의 모습이 있어요. 하녀 시녀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자, 무덤 주인의 크기하고 하녀 시녀의 크기가 달라요. 즉 그림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권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손님의 크기는 크죠. 같은 크기죠. 그러니까 대등한 집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고구려에서는 벽화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그 피장자의 살아생전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을 모셨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 봤던 토형의 형태가 벽화로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보셨는데요. 자, 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막연하게 지금 처음 듣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미개하다, 미개한 모습이다, 이런 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순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례 풍습이고 하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통용됐고 인식이 됐던 건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뭐 인구 감소의 측면이라든가 뭐 사회구조적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불교라든가 뭐 유교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정말 미개한 거야,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 이런 인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거지, 그 과거에는 당연하게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났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순장 무덤이 주로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가야 고분이란 말이에요. 가야 쪽 고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현재 가야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국유사 안에 가야국기라는 기록 일부가 좀 있고, 뭐 일본 서기라든가 뭐 삼국사기 이런 데 일부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쪽 기록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인들 스스로 남긴 기록이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야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순장된 이런 고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곳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라는 실체를 한번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순장이라고 해서 꼭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순장 풍습을 통해서 가야의 어떤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순장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찾아가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